해외 생활에 지쳐 고국으로 돌아온 남성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백신 접종 후에 미국에서 체류하다 지난 18일 입국한 이정범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허. 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인천의 한 호텔에 격리돼야 된다는 조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을 접종 받았다고요. 근데 국내 입국 시 음성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는요,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비행기 탈 수 있다는 항공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질병관리청의 지침이죠.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요,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2주간 시설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 상황도 이제 이정범 씨께서 이제 제보를 이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쭉 사정을 들어봤더니, 야, 저 이정범 씨 입장에서는 좀 속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백신 맞았는데 그 음성 확인서 그 문서가 뭐라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 또 규정은 규정이니까 호텔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방역당국 지침에 뭐 호텔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물이랑 뭐 초코파이 같은 걸 담아서 어떤 분이 가져다 주셨거든요. 저희가 막 고프다고 하도 난리 치니까 그거라도 갖다 주신 것 같은데, 갖다 주면서 오늘만 주는 겁니다 하고 가시던데요. 직원이 168만 원이 없으면 이 로비에서 2주 동안 지내고 격리를 하면서 식사 제공은 안 되고, 또 여기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하실 것 같아요. 168만 원 없으면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저도 이거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백신도 맞았고 음성 확인서만 가지고 오지 않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음성 여부를 다시 검사를 해서 검사 기간을 뭐 하루 이틀 정도 써야 된다면 그게 아니라 2주를 격리해야 되는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뭐 본인의 실수이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 호텔비 2주 격리하는데 16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시불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이 돈을 지금 즉시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돈 안 내시면요, 방은 못 쓰고 로비하고 복도만 쓸 수 있고요. 음식도 안 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좀 30시간 넘게 물 한 병으로 버티다가 지인에게 겨우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좀 황당한 상황이네요. 세상에 이정범 씨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진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로비에 머물러 했던 분들이 여럿 계셨나 봐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거나 사정이 안 돼서 이 호텔에 묵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냥 생수랑 이거 던져주면서 여기 2주 동안 있으라 그러는.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급하게 이제 오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이제 수집을 못했던 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나라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한 개도 없는 거라. 김묵준 의원님, 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지금 상황 맞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숙지해야 될 의무도 있기는 해요. 이용자도. 이제 그 부분은 저는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러나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먹고 자고 할 곳이 기본적인 게 그 유지가 안 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일단 숙식을 제공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뭐 그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의 대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해당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극소수기 때문에 지침 마련 자체를 불필요해서 안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체크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극소수라는 게 대체 몇 명까지가 극소수입니까? 방역당국한테 묻고 싶네요. 극소수니까 괜찮다고요?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고 왔을 때 밥을 주느냐 뭐를 주느냐 이런 것까지 뭔가 규정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적합진 않아 보여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음성 확인서란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 확인서 문서를 안 가지고 왔으면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코로나 검사를 지금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로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저도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 게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건 입국하신 분에게도 분명히 잘못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기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는 전제에 그럼 그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하면 비용도 기간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여기 지금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음성 확인서를 안 들고 왔을 때 밥을 주느냐 뭐를 주느냐 이런 까지 규정을 만들고 그랬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음성 확인서를 물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지금 내가 지금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럼 굶습니까? 2주 동안?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런 정도 그거는 별로 극소수라 별로 문제가 아니다. 밥 주는 거 뭐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안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 없으면 어떻게 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사권을 청구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와서 뭐 일단은 그 검사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마련을 해놔야죠. 네. 질병관리청의 얘기가요. 답답한 구석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음성 확인서를 안 들고 왔을 때 밥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건까지 어떻게 규정에 일일이 다 담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규정에 안 담잖아요. 그리고 생수 하나만 달랑 주자면 어떤 느낌을 받냐? 마치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음성 확인서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왔어? 이것만 먹어, 생수만 먹고 버텨! 징벌의 의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저만 할까요? 그런데 코로나19 국민에서 다 같이 힘든데 방역수칙을 지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13일 새벽 충북 청주 소재 한 클럽이 정원 제한을 초과하는 손님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상 면적을 따져봤을 때 손님을 108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실제 단속을 나가보니까 손님이 120명이나 입장을 해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클럽 방문 후기를 살펴보면 서로의 좌석을 오가거나 밀접하게 붙어서 춤을 추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클럽 안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13일에 이 정원 초과에서 받은 이 업소를 방문한 20대 4명 중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또 3명은 서울에서 원정이라고 하잖아요. 청주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서 지방까지 내려왔던 손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역수칙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또 지방 가서 정원을 초과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또 확진이 된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놀지 못하니까 원정 유흥을 간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안지중 기자님. 네, 이 충북 청주는 지난 3월부터요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은 마음껏 놀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클럽 방문자 120명 중에 무려 100명, 80%가 외지인이었습니다. 클럽에 원정을 온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클럽을 찾아 원정 온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는 게 이 해당 업소요. 서울에서 충북 청주로 손님을 태워 나르는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게다가 이 셔틀버스 탑승 인원을 모집하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렸고요. 실제로 이 업소 외에도 인터넷에는요. 비수도권 유흥시설 원정 방문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외진들도 몰려와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니 다음 달이면 일단 규정이
좀 네. 완화될 텐데 그걸 그새를 못 잡고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다음 달에 일정 부분 풀려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또 한꺼번에 몰릴 것 같아요. 네.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 모임 금지 해제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시간 제한도 폐지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 가는 거는 막 이제 굉장히 늘어날 걸로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네. 지난달에 경남 양산에서 그 원정 방문 때문에 좀 문제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그 예상되는 문제점을 뭐 체크하고는 있겠죠. 상당히 뭐 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걱정됩니다. 아니 근데 술을 꼭 그렇게 술 마시기 위해서 저 지방까지 나들이 하면서 먹어야 되나요? 하하, 그러니까요. 왜 그 욕구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여러분 1000명대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걸 바라는 겁니까? 겨우겨우 진정 국면인데 지금 다시 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한 추세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런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다면 우리의 생활 다시 옛날처럼 옥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 수사는 들어봤지만 함정 이걸 범죄라 불러야 되니까 함정 범죄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전 4시 반, 한적한 시간이죠.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그런 모습인데요. 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그렇게 서성이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남성이 이 남성 곁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분명히 약속 상대는 여성이었는데 웬 남성이 나타나서는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이 40대 남성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폭행 충격으로 기절을 하고 만 겁니다. 세상에. 그러자 가해 남성은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세상에. 지금 도망갑니다. 반진웅 기자님.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지금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네, 저 약속 장소에 왜 저 남성이 나타났을까? 혹시 그 여성이 보낸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저 남성이 그 채팅 어플의 당사자입니다. 허허. 결국 여성인 척 가장을 하고 이 40대 남성을 유인해 온 거죠. 그리고는 피해자를 폭행에 기절시킨 후에 지갑에 든 현금 20만 원가량과 휴대폰을 훔쳐서 달아난 건데요. 이 가해 남성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인 뒤 접근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입장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CCTV를 보면 저 가해자의 일단 체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니까 이 목을 숨을 못 쉬게 막 졸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몸집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기절을 했는데 이후에 다행히 천만다행히 그래도 이 피해자가 회복을 했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이제 네네.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 사람 찾아야죠. 네. 그래서 인근마트로 막 이제 뛰어갔는데 결국 저 가해 남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강도를 당했다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어 보이니까 피해자가 그 옆에 이제 주변에 다른 분이 신고를 해줬는데 그 신고할 당시에 신고자에게 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CCTV와 피해자의 기억만으로 흐릿한 기억만으로 저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샅샅이 주변을 봤는데 네. 뜻밖의 범인이 아주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뭘까요? 바로 휴대전화, 본인의 아하. 휴대폰을 두고 갔던 것인데요. 네. 덕분에 경찰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용의자의 인적 사항을 비교해보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 저 용의자 네. 치밀한 척 하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허술하긴 했으면 천만다행으로. 네, 아마 도주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그 인근에 떨어뜨린 것 아하. 같아요. 그게 이제 경찰에 발견이 됐고요.
물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CCTV라든지 이런 걸로 저 사람은 검거됩니다. 아. 그런데 네. 휴대폰을 경찰이 주워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뒤늦게. 그게 전화 거는 겁니다. 네. 누가 주웠으면 달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휴대폰 주웠는데 돌려드릴 테니까 그 지하철역 어디로 오라고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네네. 그 이제 휴대폰 받으러 온 거를 이제 30분 만에 검거를 한 건데요. 네. 여기 하나 꼭 제가 붙이고 싶은 거는요. 뭘까요? 채팅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여성이 한적한 골목 같은 곳으로 만나는 장소를 지정해서 유도한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강도당하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네. 왜 그런 부분을 생각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하. 진짜 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저런 범죄, 진짜 오싹합니다. CCTV만 봐도. 그런데 저 남성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근데 검거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수룩하긴 하죠. 휴대폰적으로 또 경찰에 전화하니까 지하철역 가서 검거된 거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이 가해자 10대 고교생이었어요. 세상에. 네, 10대 고교생이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자인 척 행세하고 가서 그 사람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멍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돌을 뺏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10대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죠.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촉법소년도 아니고 나중에 물론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형이 될지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경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구속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제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네. 이게 뭐 10대 뭐 청소년이고 해갖고 수사 내용은 네. 구체적으로 제가 뭐 동기나 행위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김복준 의원님. 앞길이 창창한 10대가 벌써 저런 범죄의 머리를 쓰다니요. 세상에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 소년범들의 어떤 잔혹성 뭐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요. 저 고등학생은 그 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거, 그 수법만 숙지를 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사람한테 어떤 정도의 공격을 가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고려조차 안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어설픈 강력 범죄자가 더 위험합니다. 하하. 저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쩌다 10대가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입니까? 너무너무 분노도 치밀고 안타까움마저 자아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처제네 집에 선물을 들고 가도 모자랄 판에 이걸 들고 갔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한 50대 남성이요. 처제로부터 소개받은 어떤 여성과 알고 지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50대 남성이 그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하하. 처제한테. 네. 이게 사실 집에 가정이 있는데 네. 다른 여성에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처제를 딱 마주치니까 처제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말하면 언니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절대로 내 아내가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자체가 도둑이 재발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하하. 그런데 그럼 처제는 언니에게 저 형부의 당부처럼 언니한테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말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형부가 그 여성이랑 불륜 관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되면 결국 터질 게 터졌고 보나마나 저 형부라는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구석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결국 이 남성은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받게 되고 가정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을 나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숙소 생활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처가 식구들이 남성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결국 이 남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급기야 이 시작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처제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뭔가 느낌이
스산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금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처제한테. 네,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쫓겨나고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뜻은 이제 상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올 3월 21일 날이에요. 네. 21일 날 그 형부가 처제에게 전화를 한 통 겁니다. 막 욕설을 엄청 하면서 아우, 세상에.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개판이 됐다. 풍비박산됐다? 풍비박산 네. 됐다. 너도 나처럼 이혼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아이고. 너 분명히 죽일 거다. 아이고. 이건 뭐 소름 끼치는 협박을 한 목숨을 거예요. 해칠 거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아이고. 근데 이게 무슨 뭐 전화로 이제 그 뭐 겁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데 이제 문제가 따른 겁니다. 설마 아니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걸까요? 지금 걱정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세종시에서 차량을 가지고 본인 주거지인 시흥시로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담배 한 대를 딱 피운 다음에 인근 업체에서 흉기를 구입하게 되고요. 어우, 세상에. 이 처제가 사는 아파트가 인천 지역이었는데 인천 아파트로 가고 실제 그 아파트에 해당 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진짜로 지금 행동에 저 끔찍한 범죄 연상시키는 행동에 지금 하나하나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준용 기자님. 처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행히도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천만다행인데 아니 경찰이 어떻게 알고 현장에 와 있어서 체포를 하게 된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이 남성의 아내가 신고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처제를 해치러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겁에 질린 여동생이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지 뭐 이런 내용은 이 판결문상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언니가 제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언니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아우 그 이후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그런데 아직 처제 집에 침입도 하지 않은 저 네. 형부라는 남성을 경찰은 어떤 죄목으로 체포를 하게 된 걸까요? 강력 사건에서 강도라든지 살인 같은 그 큰 범죄에서는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처벌을 합니다. 이른바 그래요? 얘기하는 살인 예비. 그래요? 예,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서 이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입니다. 아하,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 남성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 이게 살인 예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살인 예비는 그러니까 실제로 칼을 들고 그 당사자를 만나기 전 단계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보통? 저 칼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제 죽인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칼이 집에 필요해가지고 칼이 오래돼서 낡아서 칼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판부에. 그래서 처제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저 말에 재판부가 그냥 속아 넘어갔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극도의 분노 상태였다라는 점, 이 때문에 살인의 동기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거고요. 네.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위험한 행위여서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유죄로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박 사건 저렇게 죄질이 안 좋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지금 집행유예라면 법정 구속이 안 되고 지금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무서울 텐데요 지금. 일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제 합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법이 다시 한번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고 혹시라도 내가 더 큰 보복을 하겠어, 실행에 옮기겠어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이 제목이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는 지역위원장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정당 내에서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 사실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목을 보니까 대체 무슨 저런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허.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모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 60대 남성. 회식을 하던 중 카운터 뒤편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더니 이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이 아르바이트생의 등에 손을 갖다 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요, 또다시 카운터 뒤편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과 얘기를 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인데요. 이 아르바이트생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같은 곳에 자신의 손을 대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동료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CCTV에 포착된 상황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9일입니다. 밤 한 9시경에요. 경기도 한 치킨집에 지금 저 60대 지역위원장이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여러 명이서 같이 회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렇게 끝나기도 전에 저렇게 20대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이 찾아가서 갑자기 등을 만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신체 일부까지 만진 상황인데요. 최근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왜 열렸고 그동안에 이 수많은 이 정치권에 있었던 이런 소위 말하는 성추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보고도 믿겨지십니까?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일단 안진용 기자님, 저 피해를 당하신 여성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입니다. 순간 너무 많이 놀라고 지금 벌벌벌 떠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저 영상을 보면서도 놀라우니까 이 본인은 더욱더 놀랐을 것이고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카운터 뒤에 서 있는데 와서 말을 걸더니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진 자리를 내가 다시 만져봤다고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여길 만진 건가 싶어서 만져본 건데 일단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그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를 본인이 만졌다는 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서. 자,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그 여성분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더니 왜 주문을 안 받아? 이러고 막 갑자기 그러시길래 아니 뭐 얘기하고 계시길래 필요한 거 없으면 잘 누르시면 돼요. 했더니 등을 만지면서 가서 주문 받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솔직히 불쾌하긴 했는데 카운터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만지더라고요. 너무 순간 당황을 해서 그 만진 자리를 제가 다시 만졌어요. 여기 지금 여기를 만진 건가? 싶어도 당황해서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주방으로 돌아갔거든요. 혹시 저 지역위원장이란 정말 추잡한 행동을 한 저 사람요, 김유진 아나운서 평소에도 저 식당에 가게에 자주 들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위원장이 저 치킨집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가끔 일행들과 들러서 회식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건 저렇게 등을 만진 게 전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불쾌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신체 접촉한 게 저때가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대체로 저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이에요. 예, 저분 제가 판단건데 습관적인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자꾸 저절로 통제 안 되는 손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분 이번에 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피해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처음에는요,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참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안 보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CCTV 영상을 그 자기 친구한테 그 보내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본 친구가 이거는 부모님한테 당장 얘기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잘했네요. 이거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잘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사실을 말씀드리고 당일날 밤 11시 40분경에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사건 처리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친구분도 그렇고 이 피해 여성분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잘하신 겁니다. 네. 예. 정말 고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고소를 하기까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고소가 이뤄졌고 저 고소 사실을 그럼 알게 된 저 추잡한 행동을 한 지역위원장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건 이튿날에나 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정식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당에는 작년 9월에 이제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이튿날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고는 치킨집 와서 사과는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여러분, 앞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뭐겠어요? 동영상이 만약에 없었다면, CCTV가 없었다면 나는 그런 일 없어. 어디서 젊은 사람이 어른을 모욕해? 지금 혹시 경찰서 가볼 거야? 이렇게 되레 공격했을지도 몰라요. 관련 얘기. 그래서 사과하는 장면까지 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그거 다 떠나서 내가 뭐 지역적인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다 처벌을 원하는 내가 내가 잘못하니까 어떤 처벌을 당해갈게. 내 모든 경험치를 다 내놓고 안진용 기자님, 와, 얘기 들어보니까 더 대박 사건입니다. 평소에 내가 칭찬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사과는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과 후에 오히려 피해자는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과하고 다음날 곧바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과를 했다. 그리고 술이 취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심신미약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배사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과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피해자는 더욱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 영상 머리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CCTV가 있는 위치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딱 CCTV에 찍히기 좋은 장소에 딱 서서 보세요. 다 들어오죠? 저렇게 보세요. 두 손도 모으고 공손히 모으고 목례도 하고. 야, 대박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지로 들어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하러 오셨길래 그래도 사과를 하시는 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니까 다음날 기사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사과를 했다고 한다.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근데 그 밑에는 격려 차원에 그랬다. 그걸 하시니까 저도 오히려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진짜 진정된 사과가 아니라 자기 방어하려고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내용을 기사한테 말을 했구나. 진짜 김복준 의원님,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 당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랍니다. 김복준 의원님. 한편 생각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저는 얼핏 들었어요. 어째서요? 대체로 지역위원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 되면 대체로 국회의원 출마하시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저런 분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좀 걱정되죠.
예, 아이들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무서워서 저런 분들. 또 거기다 하나 지금 저 걱정되는 거 또 있기는 한데요. 뭘까요? 치킨집 사장님 이제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네. 치킨집 사장님한테 또 괜히 그 트집 방빼라고 잡아가지고 할까봐? 방빼라고 하는 거 이거 뉴스파이터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요, 아까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방역 수칙도 위반한 겁니다. 아 그래요? 저기 들어온 사람들이 10명이에요. 네,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그 칸막이는 설치했어도 4명씩 이렇게 앉아 맞잖아요. 전체가 일어나서 뭐 이거 건배 짠 이거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랬대요. 저분이 건물주라서 어쩔 수 없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 말 맞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대박 사건입니다. 건물주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갑질에 백성문 변호사님, 저 추잡한 행동한 사람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지역 현장의 혐의가 강제추행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근데 강제추행으로 이제 나중에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10명의 소유식 지금 안 되잖아요. 저거는 7월 초에도 안 됩니다. 맞아요. 7월 초에 수도권 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명까지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저건 명백하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은 또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안진용 기자님, 저 사람이야, 저 추악한 행동한 사람이야 앞으로 법의 처벌을 뜨끔하게 달게 받겠지만 피해자분 지금 어떻게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을 전해드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2차 피해거든요. 근거 없는 루머들입니다. 실제로 이 성범죄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에이 하고요.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게다가 2천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이런 식의 악성 루머가 들려온다면서 이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이런 심적 고통을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피해자분은 털어놨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좀 안 좋게 나고 있어요. 이게 주변에 내용인데 이미 끝난 일 가지고 아빠가 다른 경우에서 합의금 받아먹으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는 거다 라고 이제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쟤는 피해자인데 내가 더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뭐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해야죠 하면 좀 알고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그제도라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가족도 힘든데 제가 너무 힘든 티 내면 저를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냥 계속 괜찮은 쪽으로 했거든요. 여느 성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건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왜 피해자가 더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더 힘들까 봐 그런 티를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으셨죠?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지금 북받쳐가지고 울먹울먹합니다, 피해자분은.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김유진 아나운서, 이 피해자분이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픈 분이 있다면서 누굽니까? 바로 해당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가게에 맞아요. 피해가 갈까 봐였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흔쾌히 CCTV 영상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 사람이 건물주여도 나는 신경 안 쓴다. 신고해도 된다. 너는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지 저 건물주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신고해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조물주의 거물주라는 정말 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삽니다만 저 사장님 정말 아르바이트 그 여성분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저 사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사장님 덕분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람 앞으로 어떤 법에 처벌받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가게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집단으로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16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피해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지속이 됐다는 세상에. 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피해 여경에 따르면 입사 직후부터 이런 성희롱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가해 경찰관들은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어머 세상에. 몸을 들이밀며 이를 배워라. 라는 정말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울 정도의 발언을 일삼았고요. 진짜. 실습 5일 차에는 경찰 중 한 명이 여경 휴게실에 들어와서 여경 속옷 위에 꽃과 함께 이런 메모지를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호칭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는데요. 이쁘나라는 호칭. 진짜. 정말 후배를 존중하는 마음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지어 2019년에 순찰차 안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운전석에 앉은 가해자 중 한 명이 내 안전띠를 좀 매달라라면서 수차례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실습생 신분이라서 억지로 참고서 요구를 들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가 닿는 등 불쾌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신입 여경 정말 뭔가 사명감 가지고 경찰직에 뛰어들었을 텐데 정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머리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피해 여성이 그 상급자에게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급자가 너 소문이 너무 안 좋더라.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가 남자애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발언을 해석하면 가해자들이 안 좋은 허위 소문을 일부러 피해자에게 내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거든요. 이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다라고 하는데 강원경찰서청의 청문감사실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경악스러운 성희롱 사건이 집단으로 일어났는데 쉬쉬 하는 걸 보니까 며칠 전 아직 우리에게서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피해자 지난 3월에 경찰 내부 전자통신망에 자신이 2년 동안 겪었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이런 내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했지만 되려 애꿎은 남성 경찰 3명을 신고한 직원으로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상담도 받고 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잠을 선친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저런 글이 올라왔을 때 해당 경찰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서장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상급관서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원들 일절 언행을 자제해달라. 근데 이거는 뭐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니 서장 입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다음 게 문제인데요. 뭘까요? 태백경찰서 직장 협의회도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 피해 여경이 담당하던 유실물 분실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회피를 위해 방송과 전국 동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직원들을 비난하는 모욕적인 댓글을 멈춰주시길. 이거 약간 피해 여경이 본인은 피해를 안 입었는데 본인 감찰받는 거 모면하려고 막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건 명백하게 2차 가해죠. 네. 이거는 반나절 만에 삭제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절실한 호소에도요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이에 경찰청에서는요 지난 3월 이 내부 전산통신망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진상 조사를 통해서 총 16명의 남성 경찰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피해 여경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일부 피해자는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이 피해 여경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건 짚으면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들으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 제가 중간중간 김복준 의원님 표정을 뵀는데요. 침통한 표정으로 지금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창피하죠. 예, 창피합니다. 창피하고요. 일단은 지금 경찰청 조치는 12명은 징계 위원회 열어가지고 조치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4명은 직권 경고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이제 상부 위쪽에서 뭐 처리한 사람은 직권 경고로 끝날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세상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이쁘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벨트 착용을 요구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정말 경찰로서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 관련돼서 앞장서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경찰관 신분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동료를 또 그것도 엊그제 들어온 신입 경찰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배제 징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네. 배제 징계해서 이 조직을 좀 떠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들 스스로도 할 사람 많습니다. 좀 비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 나쁜 사람들아. 당신들은 태백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들이야. 정말로 일벌백계는 기본이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태백 시민분들은 무슨 죄예요? 오늘 억장 무너진 얘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네, 뭐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지금은 뭐 무소속이죠. 무소속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28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구속되면 국회의원도 이제 뭐 구속이 됐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받겠구나. 의정활동 같은 거 못 받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로 한 2달 됐는데 2천만 원이 좀 넘는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네요. 허허. 2,140만 2천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데 기본 수당이 원래 756만 원인데 2달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입법 활동비가 한 313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감옥에서 입법 활동하시나요? 대박 사건 코미디입니다.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미디를 보고 계십니다. 김복준 위원님. 이분 이상직 의원 뭐 다 알 거예요. 저 이스타항공 창업주입니다. 한 2달 됐죠 구속되신 지가. 이분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 한 53억 6천만 원 정도 횡령이죠. 빼돌려가지고 친형 법원 공탁금 걸어주고 따님이 몰던 포르쉐 네. 보증금 내셨고.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네. 있어서 구속됐죠. 아하. 예. 아직까지는 그래요.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쳐 일단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속 직전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타고 다니는 차조차도 기본 요금 가격이 9,900만 원 정도 안 해요. 그 브레이크가 잘 드는 그런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대표이사가 타고 니스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녀사냥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런 보도들을 하는데 근데 회사의 돈으로 이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 아니라 업무용 그 니스 차라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용 니스 차량이었습니다. 예.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행평성 있게.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예. 오늘 상정된 체포 동의안은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입니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직 의원이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혐의 말고 다른 혐의도 혹시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기도 했었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고요. 사안은 중소벤처기업 진흥 그 이사장을 맡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뭐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 그리고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왜곡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임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면 임금도 못 받는 분들 많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감옥에서 지금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 것들은 법률에다 근거가 있어요. 국회의원한테 뭐 아무 이유 아무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런 수당 등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급이 될까요? 여기에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 규정이.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게 터지면 야 이게 말이 되냐? 네. 법을 바꿔야지. 그럼 그때 좀 국회에서 뭐가 좀 얘기가 있는 듯해요. 네. 근데 안 바꿉니다. 아하.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혹시라도 뭔가 불리해지는 건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군가도 저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런 마음입니까? 불만 많을 거 아니에요? 국민분들은. 안진영 기자님. 그래서 이 세비 반납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네. 특히 청원인들은 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하.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서 대출조차 막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의원에게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네. 이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시글도 2,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요. 네. 한 시민단체는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을 못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법의 판단, 뉴스파이터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